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네 따위가 내 딸 영나 앞길을 막겠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갤러리 안쪽 비밀스러운 집무실에서 고성이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껏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고 믿고 싶었던,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차가운 여인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생을 가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온 인물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첫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신분 상승을 향한 지독한 갈증뿐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간신히 박진석이라는 거물의 아내 자리를 꿰차고 영나를 가장 우아한 공주로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오점인 지은호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하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의 뺨을 내려치려 했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눈동자 속에는 평생을 외면당해온 자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지요. 고성이는 화려하게 수놓아진 실크 스카프를 고쳐 매며 지은호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에게 지은호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도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니? 아니면 박 회장님께 모든 걸 폭로하고 같이 죽자는 거야? 네 인생이 시궁창이라고 해서 내 딸 영나의 빛나는 미래까지 끌어내릴 생각 마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어. 고성이의 독설은 지은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고성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완벽한 화장을 비웃듯 마주보았지요. 내가 원하는 건 돈도 당신의 파멸도 아니야. 그저 사람답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구나. 지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문 밖에서는 영나의 전담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이지환이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체육학과 출신의 건장한 체격에 걸맞게 평소 과묵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영나를 지켜왔지만 사실 그의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비참하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오직 기계적으로 일에만 몰두해왔던 그였지요. 하지만 자신의 고지식한 아버지 이상철이 33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지켜온 그 숭고한 가치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앞에서 펼쳐지는 고성이의 추악한 이면은 지환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은 자신의 아버지 상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뒷바라지하고 치매 기운이 있는 사돈 김장수와 할머니 조옥래를 모시며 살아온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직함의 무게를 아는 지환에게 고성이의 가식적인 우아함은 구역질 나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지환은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는 영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환에게 영나는 지켜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고성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가여운 희생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나는 고성이의 과도한 애지중지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조신한 화가로 자라났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 뒤에 숨겨진 고독을 지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엄마가 이런 잔혹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나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지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강호한테 이미 연락해뒀어. 그 애는 네 누나인 지은호한테 자격지심이 엄청나더구나. 돈 몇 푼 쥐어주면 널 어디론가 조용히 치워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네 엄마 정순이가 식당에서 일하며 불쌍하게 번 돈, 네가 다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라져.
고성이의 입에서 나온 지강호라는 이름에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이었지만 늘 능력 있는 누나와 비교당하며 열등감 속에 살아온 불효자였습니다. 정순이가 밤잠 설쳐가며 식당을 운영해 번 돈을 사고나 치며 탕진하던 강호가 결국 고성이의 손을 잡고 누나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은 지은호에게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기구해야 하는지, 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칼날을 맞아야 하는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고성이는 당황하며 우아한 척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지환의 손에는 이미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하신 말씀들 전부 잘 들었습니다. 지강호 씨를 매수해서 사람을 해치려 하시다니요.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지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 본분을 잊었니? 넌 그저 우리 집 개일 뿐이야. 당장 나가. 하지만 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본분은 영라 씨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라 씨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은 당신 같은 악마로부터 영라 씨를 격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33년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돈 앞에 무릎 꿇는 법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맞서는 법이었습니다. 지환의 단호한 태도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감싸고 도는 지환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혼자서 싸워야 했던 자신에게 누군가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자아냈지요. 하지만 지환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환은 고성이의 신분 상승의 상징인 박진석 회장의 비밀 서재에서 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고성이와 재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배신에 민감한 사람인지 지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성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고 그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박 회장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환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지환아, 이지환 씨.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 영라를 봐서라도 이쯤에서 덮읍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지역이 사업 자금? 아니면 수빈이 결혼 지참금? 내가 얼마든지 줄게. 우리 상철 씨 정년 퇴직하고 힘들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고성이의 비굴한 태도는 지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지환은 고성이가 내미는 수표다발을 차갑게 외면하며 지은호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사모님은 평생 모르시겠군요. 지은호 씨, 나갑시다. 여기 더 있다가는 영혼까지 오염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갤러리를 빠져나오자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지환의 손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환 씨. 하지만 이제 어쩔 건가요? 고성이 그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영락까지도 이용할 사람이에요. 지은호의 걱정 어린 말에 지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상철 아버지와 다정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지환의 결연한 의지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멀리서 영라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내리는 영라를 보며 지환과 지은호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집무실에 홀로 남겨져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환,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지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는 정순이의 속을 썩이며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고성이의 제안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지요. 지강호, 당장 움직여. 네 누나 지은호와 이지환, 그 둘을 한꺼번에 처리해. 성공하면 네가 원하는 그 건물,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정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상철의 집에서는 정년퇴직 후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상철이 아내 다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 33년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기죽어 사는 자식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패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부잣집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수빈이나 사업에 실패에 고군분투하는 큰아들 지역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지요. 다정은 그런 상철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다 착하잖아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당신 닮아서 정직하게 잘 헤쳐나갈 거예요. 다정의 따뜻한 말에 상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걸려온 지환의 다급한 전화 한 통에 상철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환으로부터 고성이의 악행과 지은호의 존재를 전해 들은 상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하며 부모님 부양하고 자식 뒷바라지해온 상철에게 고성이 같은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33년 동안 일하며 남몰래 기록해온 박진석 회장의 기업과 관련된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정직을 신조로 삼았기에 이 서류를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정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지환이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상철의 비장한 말에 다정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상철의 뒷모습은 평소의 구부정한 퇴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사돈인 김장수와 조옥래는 마루에 앉아 사돈, 상철이가 어디 급하게 가나 봐요? 그러게요. 얼굴이 아주 무섭네요라며 천진난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밑바닥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탐욕과 이지환의 분노, 그리고 이상철의 정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이 퇴근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회장은 호탕한 성격 뒤에 치밀하고 잔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전처의 배신을 겪은 후 그는 고성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완벽한 가정이라는 트로피가 필요해서 그녀를 곁에 둔 것이었지요. 박 회장의 비서는 이미 고성이가 지은호를 만났고 지환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성애, 네가 감히 내 집에서 연극을 했단 말이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득였습니다. 다시 갤러리 근처 지환과 지은호는 지강호가 보낸 괴한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근데 나도 좀 살아야겠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강호의 비겁한 배신 앞에 지은호는 허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상철의 차가 돌진해 왔습니다. 상철은 차에서 내려 괴한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식 같은 지은호에게 손대지 마라. 니들이 누군지 누가 시켰는지 다 안다. 33년 정직의 화신이었던 상철의 외침은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 아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우아한 가면 뒤에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는지 제가 오늘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평소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로 회사를 이끌어온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신 앞에 놓인 익명의 서류 봉투와 지환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고 이혼한 뒤 오직 자신만을 바라봐줄 것 같은 우아하고 조신한 고성희에게 마음을 열고 재혼을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온 그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속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지요. 진석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성희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수십 년간 다져온 연기력으로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보이차 좀 우려왔는데 이거 마시고 기분 좀 풀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녀가 건네는 찻잔을 받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지은호의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고성희야, 이 아이 누군지 알아? 아니, 네가 모를 리가 없겠지. 30년 전 네가 낳아서 버린 그 딸, 지은호 말이야. 진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고성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이내 독한 마음을 먹고 고개를 저었는데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호라니요. 그저 우리 영란을 시기하는 질 나쁜 여자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고 조작한 게 분명해요. 고성희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높이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 무렵 상철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33년을 일해온 이상철은 자신의 아들 지환이 고성희의 보디가드로 일하며 겪은 수모와 지은호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아내 다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다정아, 내가 평생을 바르게 살면 우리 아이들도 평탄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벌레 보듯 하고 심지어 천륜까지 저버리며 살고 있잖아. 상철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늘 자식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온 다정 역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다정의 말에 상철은 결심한 듯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3년 동안 회사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며 목격했던 박진석 회장 일가의 비자금 내역과 탈제 증거들이 담긴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사주를 받고 지은호를 해치려다 실패한 지강호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늘 능력 있는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려왔는데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많았던 그는 고성희가 약속한 건물 한 채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 제 누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과 상철의 등장으로 계획이 어그러지자 이제는
고성이가 자신을 입막음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성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약속한 돈 당장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박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말할 수도 있어요. 강호의 협박은 고성이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고성이는 강호의 문자를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이 감히 나를 협박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지강호. 고성이는 강호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나였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엄마가 사실은 누군가를 버리고 해치려 하는 잔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는데요. 영나는 갤러리 구석에서 지은호가 흘리고 간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발 안쪽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수줍게 적혀 있었지요. 영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환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환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우리 엄마랑 그 지은호라는 여자분 무슨 사이예요? 지환 씨는 알고 있잖아. 제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영나의 간절한 눈빛에 지환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과 그녀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진실 사이에서 지환은 괴로워했습니다. 영나 씨, 진실은 때로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나 씨가 원한다면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지환의 위로는 영나에게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의 결백 주장을 믿는 척하며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뒤로는 이미 지강호를 수하들에게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진석은 상남자답게 복잡하게 머리 쓰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끌려온 지강호가 겁에 질려 고성희와의 거래 내역을 전부 털어놓자 진석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성희, 네가 내 집에서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널 어떻게 대접했는데?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진석은 고성희를 당장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아한 사모님의 명예를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 무참히 짓밟아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같은 시간 상철의 집 거실에는 사돈인 조옥래와 김장수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88세의 옥래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상철의 집에서 살며 늘 자식 걱정뿐이었고 치매의 기운이 있는 87세 장수는 그런 옥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사돈,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해요. 저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만 하고 살잖아요. 옥래의 말에 장수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사돈, 그래도 우리 상철이는 정직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걱정 말아요. 두 노인의 천진난만한 대화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상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정직함이 과연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이길 수 있을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성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나의 첫 개인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에서 고성희는 누구보다 우아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완벽하게 덮였다고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하지만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시장의 커다란 스크린에는 영나의 그림 대신 고성희가 지강호를 매수해 지은호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과 그녀가 과거에 지은호를 버리고
도망쳤던 당시의 기록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성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상철이 지완, 지은호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박진석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33년 동안 당신의 뒤를 닦아온 이상철입니다. 오늘 저는 정직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당신의 아내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과 당신의 회사가 저질러온 비리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회장님이 하십시오. 상철의 폭탄 선언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지은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지? 네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네가 감히 내 딸 영나의 축제를 망쳐? 고성이의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추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영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엄마의 모습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나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당신이 정말 내 언니야? 엄마가 버린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인 거야? 영나의 물음에 지은호는 차가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고성이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지요. 박진석 회장은 차갑게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고성이, 넌 이제 끝이야. 하지만 고성이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지완, 네가 무사할 것 같니? 네 아버지가 내놓은 그 서류가 결국 네 목을 조르게 될 거야. 박진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라고. 고성이의 외침은 소름 끼치는 예언처럼 지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상철이 내놓은 카드가 고성이뿐만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거대 권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철의 정직함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이제 화려한 날들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권력과 진실의 사활을 건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은호와 영나 두 자매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전시회장은 무너진 고성이의 자존심과 영나의 눈물, 그리고 상철의 비장한 결의가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완은 충격에 휩싸여 쓰러지려는 영나를 부축하며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다음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고성이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고성이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내가 가진 마지막 패를 꺼내서라도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엄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을 투영할 인형이 필요했던 거야? 이 더러운 비밀들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쳐서 더는 숨을 못 쉬겠어. 화려했던 전시회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뒤 영나는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고성이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평생을 조신하고 차분하게 엄마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살아왔던 영나에게 오늘의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파도와 같았는데요. 우아한 화가로서 대중의 찬사를 받던 그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의 딸을 버렸고 그 딸이 바로 자신이 시기하고 경계했던 지은호였다는 사실은 영나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하며 영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나는 마치 오염된 물건이라도 닿은 듯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요. 영나야, 다 네를 위해서였어. 네가 이 나라 최고의 기업가 딸로 가장 고귀한 예술가로 살게 하려고 내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버틴 거야.
저 지은호라는 애는 네 인생을 망치러 온 불청객일 뿐이라니까. 고성이의 뻔뻔한 변명은 영나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영나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그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려온 아름다운 풍경과 정물들이 모두 가시의 껍데기처럼 느껴졌는데요. 영나는 갑자기 전시의 한복판에 놓여있던 커다란 캔버스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가득했지만 영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 자체가 가짜인데.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 게 아니라 엄마의 실패한 과거를 세탁해줄 완벽한 결과물이 필요했던 거잖아. 영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지켜온 우아함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각성을 채워 넣었습니다. 지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영나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보디가드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지요. 지환은 영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영나는 지환의 품에서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뒷길에서는 지은호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쾌감보다는 같은 피를 나눈 동생 영나가 겪는 고통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버린 쓰레기 같은 과거였다면 영나는 고성이가 화려하게 치장한 가짜 미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성이라는 여자의 욕망에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셈이지요. 지은호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고성이가 악기 같은 표정으로 지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은호, 만족하니? 네 동생 영나를 저꼴로 만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네가 감히 내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려? 고성이는 지은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는데요. 공든 탑? 아니, 이건 처음부터 썩은 토양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어. 당신이 영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적어도 사람을 죽여서 입을 막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지. 지은호의 일갈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은 이 모든 사태를 서재에서 CCTV를 통해 지켜보며 깊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상남자로 불리며 호령하던 그였지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은 그의 남성성과 권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진석은 비서를 불러 고성이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가 관리하던 재단과 갤러리의 직인들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성이,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더럽혀?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린다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어.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성이가 매수하려 했던 지강호를 이용해 고성이를 범죄자로 몰아넣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요. 상철의 집에서는 다정이 퇴근한 상철을 맞이하며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상철이 가져온 USB 속 내용이 박 회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고성이가 지은호를 제거하려 했던 살인 교사 정황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직을 목숨처럼 아끼던 상철이었지만 이제 그 정직함의 칼날은 고성이뿐만 아니라 박진석 회장의 기업 전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지환이랑 수빈이 지혁이까지 다칠까봐 무서워요. 다정의 걱정에 상철은 굳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정아,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저런 사람들의 발밑에서 숨죽여 살아야 해. 내가 33년 동안 참아온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야. 이제는 그 진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어.
상철의 단호한 태도에 다정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남편의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밤 영란은 아무도 모르게 갤러리를 빠져나와 지은호가 사는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영라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갑작스러운 영라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영라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차마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좁은 옥탑방 평상에 앉아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근데 엄마가 언니한테 했던 짓들, 내가 다 갚을게. 엄마가 가진 거, 내가 다 뺏어서 언니한테 돌려줄 거야. 영라의 고백에 지은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넌 평생 분만 잡고 사내야. 고성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한 사람이야.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고성이가 영라의 명의로 몰래 빼돌려둔 비자금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아끼던 딸이 고성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의 집에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우러러보던 가사 도우미들과 경호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요. 고성이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지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강호는 이미 박 회장의 소나기에서 고성이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고성이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철, 지은호, 그리고 배신한 내 딸 영라까지. 내가 니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치밀한 반격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낳았던 또 다른 아이 지은호 말고도 숨겨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상철의 어머니 조옥래와 사돈 김장수는 마당에서 정답게 콩나물을 다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래는 장수에게 사돈, 우리 상철이가 요즘 부쩍 늙은 것 같아요.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건지 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는데요. 장수는 치매 기운이 있는 와중에도 상철을 믿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사돈. 우리 상철이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굽어 살펴요. 저기 담장 너머로 해 뜨는 거 봐요. 내일은 더 밝은 날이 올 거예요. 두 노인의 소박한 믿음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파도와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그들의 대화를 뒤로하고 검찰청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손에 든 이 USB가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도화선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고성이를 향한 복수의 첫 단계로 고성이가 주도했던 재단의 비리 장부를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우아한 화가인 줄만 알았던 영라의 돌변은 고성이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이 키운 호랑이에게 물린 꼴이 되어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상철의 큰아들 지역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의 사업에 투자했던 거액의 자금이 사실은 고성이의 비자금이었고 이를 이용해 지역을 횡령범으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지요. 이상철, 네가 내 과거를 건드려? 그럼 난 네 자식의 미래를 짓밟아 줄게. 고성이의 비릿한 웃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지화는 영라가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영라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사모님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제발 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지환의 걱정에도 영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에요.
엄마를 괴물로 만든 게 나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직접 끝내야 해요. 영나의 단호한 눈빛에는 더는 예전의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지화는 그런 영나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동시에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내디딘 정직의 길을 지탱하기 위해 스스로 고성이의 마지막 덫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개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상철의 고발로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었고 고성이의 재단 비리까지 터지면서 대한민국은 화려한 날들의 추악한 이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이 횡령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상철은 아들의 체포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때, 이상철? 정직하게 산 대가가 네 아들의 수갑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당장 그 USB 폐기하고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지혁이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고성이의 협박 앞에 상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과연 상철은 아들을 위해 진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정직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영나와 지은호, 두 자매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3년 정직하게 산 대가가 고작 내 아들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 방식대로 아주 더럽고 치졸하게 놀아드리지요. 기대하세요, 고성애 씨.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짜 왕관이 어떻게 조각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함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이상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역이 억울하게 횡령범으로 몰려 유치장에 갇힌 모습을 본 순간 상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것은 평생을 지탱해온 도덕적 신념이자 세상은 결국 정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상철은 유치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아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괴물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상철은 정직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고성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권모술수의 세계로 직접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상철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한 가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박진석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승전고라도 올린 듯 거만한 자세로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상철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머, 상철 씨.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자식 앞길 막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진작에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지. 그 잘난 USB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지역이 문제는 내가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어때요? 고성이는 상철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아들이 감옥에서 썩는 꼴을 보기 싫으면 당장 굴복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하지만 상철은 고성이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애 씨, 네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난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자식을 잃은 부모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겠지?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고성이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지강호를 매수해 지은호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지역의 사업체의
비자금을 흘려보내 횡령을 조작한 고성이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어떻게 해? 고성이가 당황하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상철은 가볍게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네가 지강호를 돈으로 샀다면 난 지강호의 공포를 샀어. 그의 박 회장님 부하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아주 술술 잘 불더군. 그리고 고성애 씨, 네가 잊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박진석 회장이 네 과거를 알게 됐을 때 그냥 내쫓기만 할 사람으로 보여? 그 사람은 자기 명예에 먹칠한 인간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는 사람이야. 상철의 말에 고성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상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진석 회장이 있는 서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석은 창밖을 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는데 상철의 등장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석 역시 고성이의 추악한 이면에 치를 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상철은 진석이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제 아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당신의 기업을 좀먹고 있는 저 악마를 단죄할 기회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고성이가 관리하던 비자금, 사실 그 돈의 절반은 이미 영나 양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아끼시는 딸 영나 양을 이용해서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상철의 폭로에 진석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석은 고성이가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가장 아끼는 딸까지 범죄에 연루시켰다는 사실에 광기 어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한편 상철의 집에서는 수빈이 자신의 장기인 계산을 무기로 오빠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화려한 삶만 꿈꾸던 수빈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요. 수빈은 고성이의 갤러리 장부와 영나의 해외 계좌 내역을 대조하며 고성이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해냈습니다. 계산에 밝아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격인 수빈은 고성이가 지역에게 씌운 횡령 프레임을 역으로 고성이에게 돌려줄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드디어 찾았어. 고성의 저 여자가 오빠 이름으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비서 이름으로 보낸 다음에 오빠 도장을 위조한 증거. 이거면 오빠 바로 풀려날 수 있어. 수빈의 외침에 다정은 눈물을 터뜨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 시각 지화는 영나와 함께 고성이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배신에 절망하면서도 언니인 지은호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칼을 들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조신하고 차분했던 예전의 영나는 온데간데없고 그녀의 눈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화는 멋진 피지컬을 활용해 별장을 지키던 경호원들을 제압했고 영나는 엄마가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비밀 금고를 직접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평생을 모아온 현금과 보석,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약점이 담긴 치명적인 서류들이 가득했지요. 영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환 씨, 우리 엄마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이 서류들, 박 회장님을 협박해서 평생을 기생하려고 모아둔 것들이에요. 이걸 언니와 상철 아저씨께 가져다 주세요. 지환은 영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나 씨, 정말 괜찮겠어요? 이건 사모님을 영원히 감옥에 보내는 증거가 될 텐데. 지환의 걱정에 영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환 씨, 우리 엄마는 이미 괴물이 됐어요. 괴물을 멈추게 하는 건 자식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요. 영나의 고백은 지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배신당했던 상처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지환은 이제 영나라는 사람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복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상철의 계획대로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철은 박진석 회장에게 고성희의 비자금 세탁 증거를 넘기는 대가로 지역의 무혐의 처분과 고성희의 영구 퇴출을 약속받았습니다. 박진석은 분노한 맹수처럼 고성희를 거실로 불러냈고 상철과 영나 그리고 지은호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진석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고성희,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어. 네가 버린 딸 지은호가 차라리 네보다 수만 배는 낫구나. 짐 싸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 옷 한 벌, 보석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면 횡령으로 바로 고소하겠다. 고성희는 그렇게 평생을 갈망하던 화려한 저택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흑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쫓겨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상철은 고성희를 가로막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네가 우리 지역이한테 씌운 그 차가운 수갑, 이제는 네가 차야 할 차례거든. 상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빈이 찾아낸 위조 증거와 지강호의 자백, 그리고 영나가 가져온 비밀 서류들이 모두 결합하여 고성희를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이지요. 고성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철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직함을 버리고 얻어낸 이 승리가 과연 진정한 정의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상철을 맞이한 건 88세의 조옥래와 87세의 김장수였습니다. 두 어르신은 여전히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모른 채 마당에서 사과를 깎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지역이 곧 온다지? 사돈이랑 사과 깎아놨으니까 오면 같이 먹자꾸나. 옥내의 따뜻한 목소리에 상철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손을 더럽혀야 했던 아버지의 비애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다정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고 지환과 수빈 그리고 방금 풀려나 돌아온 지역까지 상철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체포된 고성희는 유치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면회를 온 지강호를 노려보며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호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박진석이 너한테 뭘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 박진석의 친아들 성재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 기록. 그거 네가 찾아서 언론에 터뜨려. 박진석이 나를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란 말이야. 고성희의 광기 어린 집착은 지강호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강호는 돈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과연 고성희는 감옥 안에서도 박진석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고성희의 몰락을 넘어 그녀가 남긴 독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파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지만 박진석 회장의 아들 성재를 둘러싼 새로운 폭풍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친엄마를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고통에 시달리며 영나와 함께 이 지독한 인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난 뒤의 잿더미 속에서 이들이 찾게 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은 고성희의 최후의 발악과 상철에 남겨진 고뇌를 보며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버린 자식이 네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 그땐 후회라는 걸 할까? 아니, 넌 아마 그 순간에도 네 아니와 돈 걱정부터 하겠지.
고성이, 넌 인간이길 포기했으니까. 유치장의 차가운 창살 너머로 박진석 회장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핏발선 눈을 치켜뜨며 진석을 노려보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침대에 누워 우아한 향기를 풍기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풍기는 것은 지독한 패배의 악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와중에도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박진석을 지옥으로 끌고 갈 마지막 독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성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진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나를 이렇게 버려? 네 아들 성재. 그 애가 3년 전에 저지른 뺑소니, 사고, 그거 내가 덮어준 거 잊었어? 내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정말 괜찮겠어? 고성이의 협박에 진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상남자답게 거침없던 그였지만 자신의 핏줄인 성재의 앞길이 막히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지강호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고성이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유치장 안에서도 면회온 변호사를 통해 강호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던 것인데요. 박진석 회장의 아들 성재의 사고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내어 언론에 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강호는 늘 누나 지은호에게 느끼던 자격지심과 고성이가 약속한 거액의 잔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누나 미안해. 나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칩을 손에 넣기 위해 성재의 아지트로 숨어들었습니다.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못했던 강호에게 이번 일은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맹수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한편 이상철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횡령 혐의를 벗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정직함을 버리고 박진석 회장과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상철은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 없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인생의 철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지요. 다정은 그런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자식을 지키는 게 세상 그 어떤 도덕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자책하지 마요. 다정의 위로에도 상철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악마와 손을 잡은 대가로 치러야 할 또 다른 비극의 예감 같았지요.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고성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파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은호와 고성이의 친딸인 영란을 한꺼번에 제거하여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고성의 그 여자가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해. 그 여자가 버린 딸이든 내가 키운 딸이든 상관없어.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 치워버려. 진석의 잔혹함은 고성이의 그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치밀했습니다. 진석의 부하들은 지은호를 유인하기 위해 그녀의 양어머니인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괴한들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은호를 걱정해 몰래 그녀의 뒤를 밟던 영라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란은 조신하고 차분한 화가였지만 언니 지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안 돼. 언니한테 손대지 마. 영란은 괴한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가냘픈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두 자매는 입이 가로막힌 채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환은 영나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체육학과 출신의 다부진 체격과 보디가드로서의 본능을 총동원하여 영나와 지은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 역시 자신의 계산 능력을 발휘해 영나의 카드 결제 내역과 주변 CCTV를 해킹하듯 분석하며 오빠 지환을 도왔습니다. 오빠, 지금 외곽도로 쪽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지나갔어. 제발 빨리 가. 수빈의 절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납치된 지은호와 영나는 인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감금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떨고 있었는데요. 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언니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영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호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지은호는 묶인 손으로 영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욕망에 눈이 먼 어른들이 만든 지옥일 뿐이야.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두 자매의 짧은 화해는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가련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유치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박진석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카드가 오히려 자신의 두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고성이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박진석,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딸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짐승만도 못한 놈. 고성이는 창살에 머리를 지니기며 울부짖었지만 진석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고성이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화려한 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을 버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지난 날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강호는 블랙박스 칩을 손에 넣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강호는 공포에 질려 칩을 삼키려 했지만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고성이 그 여자가 시켰단 말입니다. 강호의 비겁한 배신은 고성이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정순이는 아들 강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강호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 누나 지은호가 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이 뭐라고 이런 짓을 하니. 순이의 애끓는 모정은 폐허가 된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환은 마침내 범인들의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괴한과 맞서 싸우며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오직 영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3년 전 배신당한 사랑에 울던 나약한 지환은 더는 없었습니다. 그는 영나와 지은호가 갇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나 씨, 지은호 씨, 괜찮아요? 지환의 목소리에 두 자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석이 보낸 마지막 킬러가 총구를 지환에게 겨누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은호는 지환을 밀쳐내고 대신 총탄을 맞았습니다. 붉은 피가 지은호의 하얀 셔츠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영나의 비명과 지환의 분노가 뒤섞인 창고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지환은 킬러를 제압한 뒤 지은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영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나야,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도 가여운 사람이야. 지은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 영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철과 다정 역시 병원으로 달려와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상철은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정직함을 버린 대가가 이 아이의 목숨이라면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제발 저 어린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상철의 처절한 기도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째 이어졌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은호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그곳의 고성이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아닌 소박한 면 저고리를 입고 어린 지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네가 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꿈속의 고성이는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품에서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고성이는 유치장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교도관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사고가 은폐되었다고 믿었지만 수빈이 미리 복사해둔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의 기업과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진석은 검찰에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성이야, 네가 원한 게 이거였니? 우리 모두가 파멸하는 거? 진석의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상철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조옥래와 김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수는 치매 기운이 심해져 이제는 사돈의 이름도 가끔 잊었지만 옥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곧 봄이 오려나 봐요. 저기 마당에 새싹이 돋았네요. 우리 상철이도 이제 웃을 날이 오겠죠? 옥래는 장수의 말에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돈. 비바람이 지나가면 꽃이 피는 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지은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로 범벅이 된 영나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고성이의 딸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갈 유일한 가족일 뿐이었지요. 상철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정직함이 한때 흔들렸지만 결국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지나 비로소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주할 마지막 진짜 화려한 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성이의 뒤늦은 참회와 진석의 몰락,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용서가 한데 어우러진 대단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남은 오늘이 진짜 화려한 날들입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요? 차가운 창살 뒤에서 거울 속의 괴물을 마주하는 거 말이에요.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 차가운 눈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날, 지은호는 교도소 면회실의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를 마주했습니다. 왕년의 그 화려했던 미모는 간데없고 수의를 입은 고성이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와 그 곁에 나란히 선 영나를 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여기를 같이 오니? 언니 동생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가당치도 않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가난에서 기어 올라왔는데? 고성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배를 고르며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불빛들에 대한 집착이 박혀 있었지요. 그 불빛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과의 이혼 서류에는 도장이 찍혔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재산은 모두 국가에 몰수되거나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흩어졌으니까요. 영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성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엄마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억지로 잡았던 붓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해요. 엄마가 버린 언니의 인생을 내가 다 갚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엄마처럼 괴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엄마를 향한 내 마지막 효도예요. 영나의 단호한 선언에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믿었던 영나의 거부는 고성희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그런 고성희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여운 사람.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었어. 이제 그곳에서 평생 당신이 지은 죄들과 대화하며 사세요. 우린 이제 진짜 화려한 날들을 찾아 떠날 테니까요. 지은호와 영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증오를 건너와 비로소 서로를 자매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지요. 한편 박진석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의 명성은 아들 성재의 뺑소니, 사고 은폐와 고성희와의 추악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했는데요. 진석은 호탕했던 상남자의 기세는 사라진 채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처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문득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만 살면 바보가 된다고 비웃었던 그 고지식한 이상철이 결국 자신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성벽도 작은 정직의 송곳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아들 성재 역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향했고 박씨 가문의 화려했던 영화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타인을 짓밟던 자들이 맞이한 비참한 말로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지요. 지강호는 정순이의 식당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돈 많은 누나 지은호에게 빌부터 살거나 고성희의 유혹에 넘어가 배신을 일삼던 철부지였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는데요. 강호야, 허리 아프지? 좀 쉬었다 해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순이의 따뜻한 말에 강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못나게 살았잖아. 누나한테 미안해서라도 나 진짜 사람답게 살 거야. 이제 누나 돈 안 탐내고 내 힘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강호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을 극복하고 비로소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시작한 성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년퇴직 후 한동안 사건 사고에 휘말려 얼굴이 수척해졌던 상철은 다시 정직한 농부의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상철은 자신의 손을 더럽혀 아들을 구했던 그 밤의 선택을 평생의 흉터로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그런 남편의 짐을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여보, 완벽한 정직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도덕보다 더 숭고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다정의 위로는 상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지역은 다시 작은 회사를 차려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려 애썼습니다. 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대성공을 거두어 가족의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계산에 밝은 그녀답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과거의 욕심 많던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지환과 영나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깊게 이어졌습니다. 영나는 지환의 곁에서 비로소 보디가드가 지켜주는 인형이 아닌 스스로의 발로 서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영나가 그리는 그림 속에 따뜻한 햇살 같은 남자가 되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고성이와 진석이 남긴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지환은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아파하지 않았고 영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 위로 떨어지는 노을은 그 어떤 명화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88세의 조옥래와 87세의 김장수는 여전히 사돈이자 절친한 친구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치매 증세는 조금 더 심해져서 이제는 상처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옥래는 그럴 때마다 장수의 손을 꼭 잡으며 아유, 사돈. 나는 사돈 아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두 노인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집안의 모든 비극을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았는데요. 상철은 거실에 앉아 두 어르신이 귤을 까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직하게 사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의 낮은 읊조림은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온 가족이 상철의 집 마당에 모여 삼겹살 파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호와 영나가 나란히 앉아 상추를 씻고 지역과 지환이 고기를 굽고 수빈이 이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전하며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곳에는 더 이상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원한도 출생의 비밀에 따른 차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따뜻한 고기 냄새만이 가득했지요. 상철은 맥주잔을 높이 들며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고생 많았다. 화려했던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진짜 화려한 날들이다. 건배. 가족들의 우렁찬 건배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고 그 위로 찬란한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성이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화려함에 집착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보석과 비단 옷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시린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자 버렸던 자식들에 대한 뒤늦은 사죄였습니다. 고성이의 몰락은 비극이었지만 그녀의 자식들이 찾은 새로운 삶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한 여자의 탐욕이 빚어낸 파멸과 남겨진 이들이 정직과 용서로 일구어낸 진정한 행복의 대비를 보여주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상철의 고지식한 정직함이 결국 가족을 지켜냈고 지은호의 용서가 증오의 사슬을 끊어냈으며 영나의 독립이 가짜 삶을 끝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마당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은 마치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비 같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정직과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이 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드라마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